될까요? 네. 어색합니다. 맨날 청바지 운동하시고 다니다가 노안도 왔는데 작게 써놓고 이걸 보려고 하는 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걸어오는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0주년 기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안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 걸어오는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보옥입니다. 이 토론회는 2022년도 작년도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맞춤형 일자리 참여자분 3분이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인천시 남동구 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 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인천광역시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세미나실을 개관하는 데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천 남동자활센터 김민경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효정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 계시는데 굳이 소개를 말하려고 부탁하신 분이 계셔서 네,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간단하게나마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원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함께 걸음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0주년 기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안에는 토론회를 같이 하게 됐는데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곳에서 나눈 얘기들이 진짜로 우리 실생활에 소중하게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일본 여행을 할 때 느낀 바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 가면 어디 가나 그 신호등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음향이 나와요. 큰 부분이 아닌데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우리 생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작은 부분이라도 또 장애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 것이지만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세상이 되는데 오늘 이 토론회가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함께 걸음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대표이신 정유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글을 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잠시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걸음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정진해온 함께걸음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희 함께걸음에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발로 뛰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화로 센터 10년을 맞이한 오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지한 발제와 토론으로 남동구 그리고 나아가 인천 지역에 장애 없는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 함께 걸음 10주년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준비성이 되게 철저하시죠?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최한규 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교센터 10주년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의회를 빌려주신 이준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축구장의 맞춤의 일자리를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3명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한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올해는 지금 권리금융진명 맞춤 일자리 참여자가 8명 있습니다. 8명이 하는 일이 작년에 했던 것처럼 편의시설 모니터링, 장애식 개선 사업, 문화예술 활동 사업 3대 영역으로 이제 구분되어서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작년에 참 유익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했던 게.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실 선생님은 인천대학교 남지현 사회복지학과 박사님이 발제를 할 거고요. 작년에 직접 참여했던 장애 당사자 문명규 님이 이제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할 거고요. 그리고 토론해 주실 분은 인천연구원 석정수 연구위원님 토론할 거고, 한국내변변장애권협회 김주현 정책국장님, 그리고 남동구 의회 의원 박정화 의원님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재현 박사님의 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인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지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말을 이렇게 조리 있고 재밌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재밌게 들어주실 수 있나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두 분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듯이 이제 이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잘 못하더라도 이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크게 4가지고요. 첫 번째는 편의시설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걸으면서 편의시설 실태조사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그 방법론에 대한 것, 세 번째는 결과, 네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편의시설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들 잘 아실 테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그런 당연한 어떤 존재보다는 지금 현재 장애 인구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편의시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제가 좀 잘못 만들었었는데, 네, 죄송해요. 잘 안 보이는데, 특히 이 그래프 내용을 보시면, 이 초록색 그래프는 전체 장애 인구를 표시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 인구가 2023년 2월 기준에 이제 260만 명 정도가 있는데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이 되신 장애인분 중 한 53.09% 정도 된다고 해서 이제 절반 이상의 장애인분 중에서 노인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보라색 그래프는 지체장애인에다가 특히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의 어떤 그래프를 표시를 한 건데요. 지체장애 인구분들 또한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현재 지체장애 인구의 56.4%가 이미 노인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좀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모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장애와 노인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노인분들의 특성 어떤 보행에서의 다양한 어려움과 장벽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체장애인분들이나 뇌병변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로 인한 다양한 어떤 장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를 교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경우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더 필요하다, 편의시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그 외에도 여기 10대와 20대 사이의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영역에 속하는 분들이 대부분 발달장애인 분들이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10대와 20대에 속하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들은 여기 10대와 20대 사이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추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이분들은 어떤 편의시설을 필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보장법이나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이제 법으로 명시가 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주로 신체장애인분들의 위주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여기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40대와 60대 사이 중장년 분들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이분들이 물론 아직까지 노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또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은 무엇인가, 이런 지점들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현황에 대한 그래프를 좀 자세히 살펴보았던 겁니다.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인천시 장애 현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인천시 장애도 마찬가지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고 장애 노인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도 전체 장애 인구의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표도 작성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보기 싫은 그래프죠.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인천의 구별로 장애인구의 현황과 65세 이상의 장애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예요. 그래서 1년에 한 1%, 2% 정도 수준으로 증가는 하고 있어서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장애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인천시도 이러한 현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 인구의 비율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고, 또 동시에 장애 노인의 인구 비율 또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남동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장애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시설이 앞으로 더 중요할 거고,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도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은 장애인의 40.8%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이 중요한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 편의시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들 편의보장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고 있고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편의시설은 보통 장애인이 시설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등한 어떤 이용 그리고 편리를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과 설비다라고 이제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그 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통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건물, 세 번째는 정보 접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보 접근은 주로 이제 기술이라든가 IT나 IoT, AI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혹은 유니버셜 디자인처럼 색채를 활용하거나 인지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논외로 하고요. 교통시설과 건물에 한해서만 편의시설의 그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이제
법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고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편의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교통수단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버스, 뭐 지하철, 항공기, 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 작년 기준으로 이 교통약자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아직 시행은 되진 않았지만 궤도 차량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명시가 개정이 되었어요. 궤도 차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궤도 차량이 트럭도 표현하고 트립도 표현돼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궤도 차량을 딱 검색하시면 트럭이 먼저 나와서 트럭? 그래 타실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자기 부상연차라고 하나요? 뭐 월미도에 있는 월미 은하래 이런 것들도 이제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되는 대상으로 이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하여야 하는 그 장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객시설은 뭐 아시다시피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시설, 지하철 역사라든가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도로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보행로 같은 경우는 뭐 땅이 울퉁불퉁하거나 장애인분들 쉽게 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점자 블럭이 잘 설치되어 있는가 그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하는 건물 유형 중 하나고요. 보통 바닥 면적이 뭐 얼마 이상이고 편의점, 슈퍼, 뭐 교회 뭐 이런 좀 민간에서 주로 설치가 된 그런 유형의 건물들을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철도 차량과 공공건물을 이렇게 붉은 표시로 표시를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이제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에서의 안전사고가 사실 많이 발생하죠. 물론 버스도 그렇긴 하지만 지하철에서의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하철에서의 편의시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테고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애인분들이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테지만 최근에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주민과 비장애인 주민이 만나는 장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이제 더운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잠시 쉬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이전보다는 더 다양해져서 더 많은 분들의 이용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예측해서 편의시설을 다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결국 장애인의 어떤 사회 참여, 사회 활동, 그리고 사회 통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민간 기업에 해당하는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한 민간 기업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을 때 장애인의 고용 유지가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함께 걸으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동구를 중심으로 지하철 13개 역과 행정복지센터 20개소를 이제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조사했는가를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급속 충전기, 점자 블록, 장애인 주차장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셨고 또 이거를 실제로 이용하는 데에도 어떤 무리가 없는지 실제 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여부들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조사하신 분들이 이제 목질자에 참여하신 세 분이 장장 6개월에 걸쳐서 많은 지역을 오랫동안 탐사를 해주셨다, 조사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하철과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PPT 상에는 조금 약간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책자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요. 이미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설치률 자체는 크게 뭐 낮거나 한 건 아닌데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적정 설치율이라던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조사를 했다면은 그 설치 비율이 조금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46페이지 넘어서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천터미널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역사 앞에 땅이 좀 고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요. 여기 단차가 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노란색 블럭이 이제 점자 블럭을 굉장히 간소화해서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점자 블럭인데, 점자 블럭의 설치 기준이 제대로 잘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봤을 때 내가 겨울철이 되면은 발이 너무 얼어서 점자 블록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제대로 잘 느껴지지 않는 이런 점자 블록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울퉁불퉁하고 단차가 발생하는 지점들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하철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 지하철 바깥에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편의시설이라고 봐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도 보행로도 편의시설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개선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찰해서 바꾸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이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인천터미널역에 있는 사진이에요. 저도 인천터미널역을 자주 가서 이 계단이 너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일단 계단이 너무 길고요. 계단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내려갈 때 좀 저는 이 계단이 많이 무섭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곡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벽 쪽을 보시면 곡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손잡이도 이제 곡면으로 이제 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쫙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잡고 내려가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어떤 혼란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오랜 기간 사셨던 분들은 위치를 기억하시니까는 뭐 무리 없이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손잡이들은 좀 이어지게끔 한 번에 쭉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역 8번 출구에 있는 요 보행로 폭을 보시면요, 굉장히 좁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2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건축법상에서는 1.2m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최소 기준을 명시해서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은 전동 휠체어에 굉장히 멋을 보여서 이것저것 부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전동 휠체어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바퀴의 폭을 더 넓은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를 좀 유지하기 위한 기구를 휠체어에 부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합치면 휠체어의 폭이 2.1m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런 2.1m에서 이런 1m 이하의 폭은 절대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이 좁은 휠체어라고 하더라도 전동 휠체어를 이제 혼자서 이제 조작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 그걸 이제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 옆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속도를 조정하면서 그 휠체어를 조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행인의 폭까지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m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건축법이라던가 편의증진법에 이제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이 최대의 기준으로, 보편적인 기준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좀 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지하철 역사에 급속 충전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시설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의 몇몇 사례들에서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여부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조례 중에 장애인 전동 보조기구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에 한해서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천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설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설치한 이후에 관리를 누가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조례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들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인천시청역 7번, 8번 출구 사진인데요. 여기가 출구고 여기는 엘리베이터예요. 지하철 출구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출구 근처에 승강기가 있다라고 이제 지하철 역사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출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출구가 먼 거는 뭐 그게 그렇게 큰 상관이 있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어떤 이동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동약자가 아닌 분들과의 동선이 항상 분리가 돼요. 동선이 분리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이 공간을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선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낙인들도 있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 이런 엘리베이터와 출구는 좀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례는 건축상으로 어쩔 수 없었던 한계이지 않았을까라고 또 이해는 돼요. 저도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대학교는 건축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설계상으로는 어쨌든 이해는 된다. 근데 하지만 웬만하면 가깝게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사진은 간소고거리역 사진인데요. 간소고거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고 크고 깊게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하철 그 출구 수가 9개예요. 근데 9개인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엘리베이터 하나라도 설치된 게 어디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이 간소고거리역에 사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집을 가실 수가 없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실제로 봤었어요. 제가 까치산역에서 살았었는데 까치산역은 4개의 출구가 있고 하나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제가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저랑 같은 시간대에 집으로 가던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갔는데 고장이 나서 올라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화가 나셔서 영무원분들 불러가지고 나 어떻게 집에 가냐 이렇게 막 성을 내셨는데 영무원분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 휠체어를 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집에 어떻게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엘리베이터, 지하철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저는 출구 개수 나누기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는 9개가 있으니까 적어도 4.5개. 그것도 4.5개가 애매하니까 그냥 반내림 해줘서 4개 정도라도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또 간소고거리역은 워낙 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와서 다시 갈아타서 다시 지하철 플랫폼으로 가는 2번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동이 너무 불편해지고 번잡해지다 보니까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불편함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웬만하면 근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나누어서 설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려오면 바로 지하철 플랫폼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사실 설계상의 어떤 문제들이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2호선의 이제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2호선은 비교적 새로 지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잘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 왼쪽 사진은 인천대공원역에 있는 화장실 사진이에요. 화장실 위치도 너무 좋았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있었고요.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이 화장실 벽면 주변에 주황색으로 이제 다르게 표시를 해서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이게 편의시설이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접근에 대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 정신장애인분들을 고려한 편의시설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색채를 활용한 디자인이 중요한 편의시설이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고요. 또 인천대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주차구역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에 천장이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천장이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은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은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지하 주차장이 있냐, 지하 주차장에 접근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휠체어를 타는데 이제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거예요. 이런 천장을 같이 설치하게끔 명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남동구청역은 굉장히 좋았던 사례가 이 엘리베이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 출구 개수 나누기 2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실현했던 곳이 이 남동구청역인데 4개의 출구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서 적어도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남동구청역에서의 엘리베이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상에서 타고 왔을 때 이제 바로 플랫폼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인 분당선인데요. 수인 분당선은 전반적으로 편의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급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유로는 이제 함께 걸음에서는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1호선과 2호선은 인천교통공사, 그리고 수인분당선은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급속 충전기가 편의시설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래포구역 같은 경우에는 점자대도는 있었지만 이 점자가 다 녹슬어서 점자를 읽을 수가 없었고, 버튼을 누른다고 했을 때도 이제 음성이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점자와 관련된 편의시설만 따로 조사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뒤이어서 나오는 결과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자와 관련된 미비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점자와 관련된 편의시설 조사를 별도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동시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이 점자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빠르게 다른 분들이 또 이제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셔야 되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하철 실태 조사 결과는 이제 급속 충전기의 설치율은 69.2%, 나머지 편의시설의 설치 비율은 100%인 것으로 보여졌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특정 유형, 특히 점자와 관련된 편의시설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지점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행정복지센터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지하철에 비해서는 편의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고 있다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낮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9월 1토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길목에 있는 요 보행로 사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단차가 너무 높다라는 점,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한 10c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단차 끝 지점에 점자 블럭이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점자 블럭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셨던 시각장애인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크게 다치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자 블럭의 위치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 턱을 없애거나, 저는 이 턱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턱을 없애는 공사도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의 사진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길목에 있는 사진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 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장애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제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 이동권이나 접근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건물에 출입하고 그 건물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걸 지원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가는 그 길목, 그 과정까지도 모두 고려한 것이 이제 접근권, 이동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목들도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9월 2도 행정복지센터는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지역명을 명시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편의시설이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된다라는 점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9월 2도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장애 주차구역이 출입구와 가깝게 설치는 되어 있지만 바로 옆면 측면에 일반 주차구역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게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양 옆에 뭔가 비어 있거든요. 아니면 똑같이 장애인 주차구역 맞대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마련을 하는데 이 사례는 조금 특이하죠. 바로 일반 주차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쪽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차 안에 탔다라고 하면 여기 방향으로 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관리 안 된 모습,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처럼 쓰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교육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급속충전기 앞에 미역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다시마.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우픈 사례죠. 이런 사례들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자블록 계단 핸드레일에 있는 핸드레일 촉지판인데요. 보통 핸드레일 촉지판에는 화살표와 그리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실명, 대표적인 실명을 명시해야 될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 9월 2도 행정복지센터는 화살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방향인지 물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올라가는 방향인 거에 대한 어떤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나중에 추후 조사를 하실 때 이 점자 안에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가, 제대로 된 실명을 표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현동의 사례인데요. 논현동 사례에 좋았던 점은 급속충전기가 야외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닫아도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가 이 지하철이 안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 이제 운영을 안 하거나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닫으면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사려가 깊은 거죠.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야외를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이 위에 사진으로는 안 보이지만 천막이 있어요. 그래서 비 올 때도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배려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외에 설치되는 것만큼 이제 이 고장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요 사례 논현이도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여기는 승강기의 폭이 90cm여서 휠체어로는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출입구 사진을 보시면요. 출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턱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요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동선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턱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죠. 편하게 되어 있는데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가려면은 한번 회전을 해야 돼요. 꺾어야 되는데 요 폭이 휠체어가 꺾기에는 충분한 폭은 아니었다. 그래서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지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석동의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건 좋았던 사례예요. 장애인 화장실이 이제 남녀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거. 대부분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죠. 그런 장애인을 이제 성별이 없는 무성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요 사례는 그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요 사례는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폭이 좁아가지고 휠체어가 들어가면 그대로 나와야 돼요. 회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좁은 폭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장애인 화장실에 문이 여기 자동문인데 여기는 약간 미석이 문이고 여기 사진은 없지만 어떤 사례는 이렇게 여닫이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닫이 문이 이게 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이거 웬만하면 자동문으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적어도 미석이 문이라도 설치하면 휠체어를 탄 채로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편의점진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의 문은 자동문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미비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동의 사례예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수자동행정복지센터는요. 이렇게 층별 안내도를 보시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운영은 하고 있었지만 지하 1층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지하 1층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만수 5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반적으로 신축 건물이어서 편의시설은 잘 마련이 되어 있었지만 후문에 비턱이 5cm 정도가 있어서 휠체어를 탄 채로는 접근이 어려웠다라는 어떤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살펴보시면요. 장애인 화장실에 이렇게 열린 버튼이 휠체어 높낮이를 고려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는 충분히 누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근데 어떤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주차장은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는 웬만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가 돼서 비 오는 날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고려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창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사례를 보시면요. 여기서는 급속 충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동도 잘 되지만 찾기가 어려웠다. 너무 구석이 짱가 많아서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내용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했던 사례는 요 사례인데요. 경사로 끝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휠체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유아차도 이용하지 못하고 뭐 이런 되게 황당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없애는 게 맞겠죠. 오토바이의 출입을 막으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런 황당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요. 서창 이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그 층별 안내도를 이렇게 보기 쉽게 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잘 안 보시겠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몇 층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었고요. 또 층별로 내가 지금 3층에 있구나라는 것을 색깔 표시를 해서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신적 장애인,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지관 같은 경우,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층별로 벽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인지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치매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는 101동을 빨간색 벽으로 설치해서 빨간동, 장미동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요. 앞으로의 편의시설들은 너무 시설과 설비 중심이 아니고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 인지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요. 간석이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층별 안내도가 이렇게 작게 나와 있어요. 이 층별 안내도에 점자로 같이 표시를 해놔서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층별 안내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편의시설의 한 유형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은평구에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보면은 상점을 대상으로 그림 안내판이나 사진 메뉴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놓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은평구에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했는데 은평구의 이제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이게 왜 편의시설이냐라고 이제 되물으셔가지고 설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편의시설에 대한 유형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점자블록과 장애인 주차장 그래도 설치율 100%였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비율은 80% 정도,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기는 70% 정도 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이제 100%까지 확대하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네,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진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지하철 역사 입구에 계단이 몇 개 있고 계단이 몇 단이 있는지, 그 계단의 그 몇 단, 그 한 단의 높이는 몇 센치인지, 그리고 그 지하철과 홈 사이의 단차는 얼마고, 뭐 지하철 플랫폼까지 가는 계단은 몇 개가 있고, 승강기는 몇 번 갈아타야 되고, 거리는 얼마고, 뭐 이동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사해주신, 함께 걸음에서 조사해주신 데이터들도 충분히 저는 구체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면 행정을 설득할 그 요지가 생겨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나 뭐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만큼 굉장히 강한 무기가 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다양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거, 뭐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들은 뭐 그림 문자나 휴식 공간, 그리고 정신장애인은 이동 동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편의시설은 주로 이제 설비나 시설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보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유형의 어떤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과 자원이죠.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런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더 확장해 주시고 그 많은 어떤 관련 지원들, 자원들을 좀 전폭적으로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학교원이 남동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니버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사고하기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디자인 자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영림 인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넣었다가 예비 10번이 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9월 문화로 상인인가요? 저 관교동 쪽에 거기 상가들을 대상으로 좀 발달장애인이 찾아가기 쉬운 메뉴판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주기 뭐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공모를 했다가 지금 예비 10번 되는데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당사자의 얘기를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면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작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모니터링 분도 직접 참가했던 문명규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모니터링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우산을 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쪽 주소를 명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걸. 그러면 장애인 걸 타고 바로 내려서 탈 수 있으니까 이런 좀 장애인이 좀 더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남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주민센터는 구청에 충전기가 있어서 충전을 안 했다고, 충전기를 설치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는. 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점검해야 될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특정 어떤 단체라든가 또는 행정이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런 건물 같은 것들을 이미 다 지어놓고 나중에 그걸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하고 개조하려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건축물 같은 걸 설계 심의 단계에서
또 도로 같은 것도 설계 단계에서 이런 점검센터가 전문적인 점검을 해주면 애시당초 시설 설치할 때에 이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기술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제가 반드시 그래서 말씀을 드렸네요.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라고 보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6개의 기능을 하도록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업무에 대한 일원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기술 지원, 그 다음에 교육과 홍보,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인천시에는 이 교통약자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이 복지국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이제 이제 교통국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통국 쪽은 이 이동에 관련 것들을 하고, 복지국 쪽에서는 주로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또는 서로 기피하는 업무도 생기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지원센터가 생겨서 기술지원센터가 이런 일들을 일원화시켜서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지원 부분인데, 이제 법적인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술 설계,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설계가 됐을 때 이거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센터의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관련 민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그 건축주가 됐던 또는 이 행정기관이 됐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애매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위치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센터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교육과 홍보 또는 관련된 이 지침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담당할 수 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이제 교통연수원 같은 데서 신규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 교육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는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제가 안 넘기고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그런 실태 점검상 점검을 이 상시적으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 기술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업무를 분산한다든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6가지 기능을 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남 박사님이 발제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고 또 작년에 고생하셔서 이런 검토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센터가 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인천시에서는 준비를 했다가 사실은 조금 포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단체나 또는 관련되는 분들이 계속 좀 인천시를 독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9년에 남동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석종 박사님도 토론자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나 보행로나 뭐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인천시에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조례로 빨리 조례가 아직 없는 거죠. 조례부터
박주영 의원님께서 좀 발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내병면 장애인권협회 김주영 정책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내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 김주현입니다. 사실 최완규 소장님이 갑자기 토론을 해달라 하셔서 거리도 멀고 주제도 제가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야도 아니어서 거절하려 했는데 센터 10주년 기념 토론의 성격이라 해서 만나 뵙고 축하 인사도 드릴 겸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걸음센터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저희 한내협 인천지부랑도 앞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연대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계걸음 센터 분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결과를 잘 보았는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번 편의시설 조사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잘 정리해 주신 센터 활동가분들께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토론을 할 때 가장 먼저 해당 주제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남재현 교수님께서는 법적 정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반적 의미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설이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건물이나 도로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있는 설치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편이라는 단어인데요. 편의의 정의는 생활하거나 일하는데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좋은 이라 정의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편의시설은 이용자에게 유익하거나 편한 환경이나 조건을 갖춘 시설이라 정의됩니다. 공원이나 주차장, 편의점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편의시설들이지요. 이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유익하거나 편한 환경이나 조건을 갖춘 시설이 됩니다. 맞나요? 뭔가 부족하다 느껴지지 않나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용어는 전형적인 비장애인 입장의 용어입니다. 장애인에게는 그저 유익하거나 편한 시설이 아닙니다.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아쉽지만 없어도 되는 시설이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니 은평구에서처럼 그게 왜 편의시설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은 없으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보다는 장애인 필요시설 또는 장애인 권리시설이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용어가 장애인 편의시설이기에 여기서는 그냥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 분류와는 조금 다르게 제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그게 필요한 장애 유형에 따른 기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기준, 물리적 시설이냐 인력이냐의 기준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필요시설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신체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로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 핸드레일 등과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점자, 유도블록, 촉지도, 볼라드, 횡단보도 등의 음성 안내 및 음성 신호, 수어통역, AAC 등의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청각장애인 위험인지 시설로 경고등 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기대처럼 비장애인들도 사용하지만 신변 처리가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범주에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안내표지 및 안내자료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동 및 접근, 의사소통, 안전 및 기타 시설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이동 및 접근에 관한 시설에 포함되고 수어통역 안내 영상, 알기 쉬운 안내자료, AAC 등은 의사소통 관련 시설, 경고 등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저항력 바닥재 등은 안전 및 기타 시설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건물 등의 설치물이나 비치되어 있는 물품과 같은 물리적인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시설을 대체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수행하는 인력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지하철 안전, 안내요원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공익근무요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인력은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지하철역과 행정복지센터에 한정하여 신체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들만 조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할 때 유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치된 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또는 이용하기 편한 위치니 방식으로 설치되었는지도 보아야 하고요. 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황당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인데요.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오래된 역사나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역사들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내부 공간이 좁아 부피가 큰 전동 스쿠터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약 20년 전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인 신림역은 유일한 엘리베이터가 역사 주변 건물과 연결되어 있어 해당 건물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휠체어를 탄 친구들은 저녁 늦게 신림역으로 나오려다 건물이 문을 닫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어 다시 지하철을 타고 다른 역으로 돌아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신림역에는 2개의 다른 출구에 추가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4개의 출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출구를 피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는 점입니다. 남 교수님 말씀대로 동선의 분리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저도 인근 건물이나 상점과의 보상 문제 등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해는 되지만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 광진구의 5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군자역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옥이라 부르며 기피하는 역 중 하나입니다. 승강장, 환승, 대합실까지 엘리베이터 한 대로 이용하기 편하게 잘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양보해주지 않는 노인들로 인해 이용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의 매일 노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며 심지어 싸우다 넘어져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에는 이용자를 분산시킬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뾰족한 대안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사소통 기구가 갑자기 말을 안 들으면 참 난감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에서 기자회견 마치고 전동 휠체어로 집에 가려고 2호선을 타고 신당역에서 6호선을 갈아타려고 했는데 역사 내 환승로에는 2호선에서 한 번, 6호선에서 한 번 리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2호선 리프트를 타고 6호선 리프트를 타러 갔는데 이게 또 고장인 거예요. 리프트 조작하러 나온 역무원이 당황해서 역무실로 전화를 하더니 엘리베이터로 환승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다시 2호선 리프트로 승강장으로 돌아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대합실로 나와서 다시 역사 밖으로 나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서 6호선 출구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해서 6호선 대합실로 내려와 다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코스였습니다. 다행히 역무원이 동행해 주었음에도 환승에만 30분 넘게 걸렸는데 혼자서는 엘리베이터 찾느라 몇 시간을 헤맸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또 옛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주민센터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이용하려면 계단 몇 개를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용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장애감수성 때문이었죠. 이후에 입구에 경사로가 추가 설치되었고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했지요. 주민센터 신축 기간 동안 일반 건물을 임대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임대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는 되어 있었는데 지하 프로그램 공간에는 휠체어 접근이 어려웠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선거 앞두고 투표소 조사하면서 그 공간을 투표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른 곳을 투표소로 사용하기로 했지요. 다음으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6호선 태릉입구역 남자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설치는 되어 있으나 화장실까지 가는 통로가 좁아 전동 휠체어로 들어가면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후진으로 나와야 하고 화장실 공간 자체가 좁고 몇 가지 수동문이라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면 문을 닫을 수 없어서 사실상 장애인 화장실로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내의 지지대 등의 위치나 세면대의 높이, 거울 설치 각도 등이 잘못되어 이용이 어려운 경우 표시등이 망가져서 사람이 있음에도 표시등이 꺼져 있거나 사람이 없는데도 표시등은 켜져 있는 경우 주민센터 장애인 화장실이 창고나 청소도구함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들을 황당 사례로 들 수 있지요. 급속 충전기의 경우 설치는 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거나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충전을 위해 전동 휠체어를 세워두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근 장애인이 개인 용도처럼 항상 충전 중이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경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자별로 유도블록의 경우 설치는 되어 있으나 엉뚱한 방향으로 안내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나 점자블록이나 주변에 다른 설치물이 있어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규격은 충족하지만 위치가 애매해 웬만한 주차 실력으로 주차하기 어려운 경우 호비나 너비가 좁아 주차하면 차량에서 타고 내리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 관리되어서 장애인 필요시설, 권리시설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히 몇 가지 제언을 해봅니다. 서울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4%라며 런던이나 파리의 지하철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하철은 천국이라 합니다. 하지만 99% 갖추고 있더라도 1% 때문에 99%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100%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장애 유형 및 상황별, 시설 유형별 다양한 편의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상당 부분의 이용자는 사실 노인이나 아동, 임산부 등 포괄적 교통약자입니다. 따라서 편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통약자 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또 이런 방식의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일회적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권리는 쟁취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장애인이 참여해서 이런 것 좀 시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또 만국광장하고 저 양떼 목장 뭐 이런 공원도 좀 가서 상황들을 살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을 우리 인천연구원 석정수 박사님부터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연구원에서 교통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석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 내용 이전에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아까 그 행정복지센터에 지하에 이제 장애인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통 영향 평가 같은 걸 들어가면 사실은 지하에 그 장애인 주차장 설치하는 걸 저희는 장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운전이 좀 운전하긴 하는데 힘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경사로를 통해서 내려가서 주차하는 것보다는 건물 현관 정면에 가까운 데 주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제 저희는 인식을 해서 가능하면 그 장애인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해라라고 권장을 하고 왜냐하면 이 건물들이 크고 반듯하면 슬로프도 또 넓고 좋은데요.
이 건물들이 상가 건물, 특히 상가 건물들은 슬로프가 사실 굉장히 좁고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이 가다 보면 벽에 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운전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작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지하에 주차장 넣지 마라. 그 장애인 주차장을 가능하면 지상에 확보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비 오는 날 때문에 지하로 하라 그러는데 예, 그건 한번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에 설치하되 해서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 해라라고 하는 것이 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 그거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했고, 아까 이제 사례 중에서 이제 그 인천시청역 7, 8번 출구 같은 경우에 저는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합니다 하는데 그 여기에 가보면 저는 이제 이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인식은 사실 못했는데 이게 보면은 딱 그 출입구에 딱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런 일반적인 그 승강 시설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원칙이 맞긴 맞는데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외부에서 보면 이렇지만 이 내부에서는 보면 이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 그렇지 이 계단 시작하는 부분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만 보면 이걸 갖다 놓게 되면 사실은 그 내부에 밑에 내려가면 또 반대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단과 이렇게 엘리베이터의 위치의 관계는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같이 놓을 수는 제일 좋은데 이 계단의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떨어져 있으면 밑에서는 붙어 있고 밑에 붙어 있으면 위에 떨어져 있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건 한번 좀 고려해 볼 생각이 들어서 논의에 장을 했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지금 이제 이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이제 센터에서 하시고 또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고 또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여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적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는 게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외에는 다른 이제 광역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하지 않고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도 이걸 하자라고 한 3년 전에 준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안 좋아서 못했는 부분인데 그때 제가 이거를 위한 준비를 위한 어떤 연구를 하면서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통약자법이나 뭐 장애인 편의법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니까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다만 지금 오늘 이제 우리 편의시설에 대한 포커스는 장애인 시설에 이제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그 좀 더 개념을 넓혀서 교통약자라는 개념으로 가면 교통약자 속에 당연히 장애인들도 포함되고 거기에 이제 유모차를 미는 사람들 또는 짐을 든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어린이들 또 노인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이 교통약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분들이 전부 다 편리하면 당연히 장애인분들도 같이 편리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교통약자 지원센터, 그러니까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교통약자법이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남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시면 요거 통계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 인천시 인구가 약 300만 명입니다. 300만 조금 안 되는데 거기 이제 등록 장애인 수가 한 15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그 다음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한 숫자를 사실은 통계적으로 나오기는 힘들지만 추계를 해보면 인천 시민의 약 한 40%는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이 교통약자들이 생활하는데 또는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편리하다 그러면 그 14만, 15만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그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교통약자의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에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하고 뭐 이런 그 부분들도 있고,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뭐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늘 느끼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에 대한 건데 아까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대상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법이 좀 대상이 넓습니다. 그다음에 권리에 있어서 장애인법 같은 경우는 접근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교통약자법은 이동권이고요. 그다음에 그 설치 대상 시설도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개념상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법은 건물이나 시설이 좀 위주가 된다 그러면 교통약자법은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두 개가 추구하는 바는 어차피 똑같다라고 보고 같이 우리가 이제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측면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한 제가 5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라라고 2018년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 대상에는 우리 인천시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보면 16개 항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가 뭘 해야 되는지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법적인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애인법에 의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주택 뭐 이런 거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쪽 그 점검 대상이 지금 우리가 포커스 맞추고 있는 지하철역이라든가 교통시설 쪽까지는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편의시설까지 점검할 수 있는 센터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제가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검토했던 건데요. 이 횡단보도나 이런 게 보면 그 규정에 적합한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아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닌 게 한 30% 정도. 설치는 되어 있으나 부족한 게 한 20%. 그 다음에 육교나 지하보도도 보면 적합하게 설치된 게 한 45%, 아예 설치 안 된 게 한 절반. 설치되었으나 부족한 게 6%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항목마다 전부 다 이제 조사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교통약자 입장에서 장애인이든 영유아 동반자든 그 고령자든 이런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려면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모니터링이 그 권리를 지켜내는 행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중요한 권리 의무 활동이고 우리 증증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노동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 이어가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용어를 필요시설, 권리시설로 바꾸자는 캠페인이 필요하고 이것이 편의시설 모니터링과 함께 당사자들의 노동 과정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토론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걸음 인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10주년을 축하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이야기가 저희가 작년에 이 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인천공항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세계 1위 공항이라는 인천공항도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명 휠체어가 거기서 회전을 못하는 장애인 화장실이 꽤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그 기저귀 가리대를 같이 이렇게 설치해 놔서 더 좁은데 더 좁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제가 윤대기 감사님한테 이것 좀 고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고쳐줬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태 조사 관련해서 제일 역할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9월 1동에 주민센터 앞에 그 턱은 없애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아 부회장님부터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아 부의원입니다. 제가 9월 1동, 9월 4동, 남촌도림동이 제 지역구여서 특히 9월 1동은 가장 1번으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약속을 쉽게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귀중한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들었고요. 네,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그 자료집에 올려드린 거는 천천히 그냥 읽어봐 주시고, 제가 공부하는 단계죠. 제가 어쨌든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나 필요시설, 권리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글이. 그래서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 순서이기도 하고 제가 느낀 점들 위주로 좀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정말 외국에 나가서도 되게 자부심 느껴질 정도로 속도감 있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과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살률만 봐도 누가 생각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뻔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능성 있는 해법이 공공에서 그런 선두적으로 이렇게 나서줘야 되는 게 가장 1차적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게 공공이 이제 행정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죄송하지만 행정에서 움직일 때 그 예산의 한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석종수 박사님이 이런 개념을 확장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견 아닌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다수의 공감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직접적인 체험을 해야, 직접적으로 느껴야, 이런 현장에 와야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싱글이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편의시설, 지금 유아차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그 유아차를 끌어보면은 지하철 내려갈 때, 버스 탈 때 그런 어려움 엄마들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개념을 확장해 보면 그런 다수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재물포여중을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유일하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엄마셨어요. 다 싱글이시고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 저희 담임 선생님만 엄마셔서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다 저희 반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내가 다 이 아이들을 케어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 중학교 시절에 되게 그 아이들이 여중이기도 했고 되게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 그런 그 상대에 대한 배려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 시기에 그 1년 동안 되게 많이 느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정말 괴롭히는 친구들도 옆에서 많이 봤고 또 그 친구들과 같이 체육을 하고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사실은 우리 다 같이 그 반에서 피나는 1년을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한규 선생님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 토론을 제의를 해주셨을 때 제가 선뜻 지금 사실 회기 중이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참석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토론에 어쨌든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조사는 조금 더 지금 앞서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서 공공이 같이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 깊이 있는 조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제가 이 토론에 오늘 오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토론하는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말 잘하는 비장애인과 그 다음에 전문적일 수 없잖아요. 나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고민이기도 한데 비장애인이 어디까지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고 조례가 마련되고 행정에서 이런 서비스가 지원이 될 때 정말 당사자들이 정말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당사자들이 편하게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까지 참석하시다가 이제 개인 일정 때문에 나가신 것 같은데 이충은 시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동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세요. 그래서 어떤 조례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상임위가 어떤 상임위에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남동구에서는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남동구는 상임위원회가 딱 2가지예요. 그래서 총무위원회는 조금 더 예산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복지 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저께 회기 중에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아트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개정으로 인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을 올려서 제가 그 부분을 심의하면서 질의했던 내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설계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산 마련도 너무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 공감 못하는 의원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법을 지키는 선에서 마련이 되다 보면 지금 많이 보셨겠지만 배려되지 않은 설치했으니까 과태료는 안 받겠지만 설치했으니까 법은 지켰지만
정작 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어려움들이 그 행정의 어떤 불안정함이죠. 그래서 사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제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어그저께는 질의를 드렸고, 그 지금 시설 조사를 역사와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겠다면 참여하는 의원들 행정에서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으로서 제가 그 토론문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함께 사는 사회라고 제가 적었는데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제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지하에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운전을 잘 못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이 직접 운전하시는 경우보다 가족이나 활동지원사분이 운전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이렇게 천장을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이 부분은 꼭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상에 설치하되 비가림 시설 하는 게 어떻느냐,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그 교통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알차게 좀 들으셨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사는 남동구가 되게끔 학교는 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노력할 거고요. 10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10년을 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님이나 뭐 해서 서로 이렇게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 좀 아니 이제 구에서 의원님 나오시게 가지고 제가 드리는 게 이런 그가 조금 보여지는 행사 형태로 뭔가가 좀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장애인들이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보여지는 행사가 필요한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좀 이벤트성으로 해봤으면 하는 게, 그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신발도 좀 불편한 힐 신고 한번 남동구의 주요 거리를 다녀봐. 그러면 이 엄마들이 당연히 어디가 불편하고 유모차하고 휠체어하고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장애를 가진 비장애인들이 느끼기에는 유모차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 행사를 한번 이벤트성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차, 유모차, 유아차 끌고 다니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어렵겠더라고요. 한번 의원님께서 기획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좀 옆에 휠체어 끌고 다니는 네, 우리 정책국장님도 잘 걸으세요. 잘 넘어져서.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6시부터 요 앞에 시플리 미항에서 10주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겠다면 참여하는 의원들 행정에서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으로서 제가 그 토론문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함께 사는 사회라고 제가 적었는데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제장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지하에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운전 잘 못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이 직접 운전하시는 경우보다 가족이나 협동지원사분이 운전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이렇게 천장을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이 부분은 꼭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상에 설치하되 비가림 시설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 교통에 갈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알차게 좀 들으셨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사는 남동구가 되게끔 학교를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노력할 거고요. 10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10년을 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님이나 뭐 해서 서로 이렇게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만 좀 아니 이제 구에서 의원님 나오시려 가지고 제가 드리는 게 이런 그가 조금 보여지는 행사 형태로 뭔가가 좀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장애인들이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보여지는 행사가 필요한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좀 이벤트성으로 해봤으면 하는 게 그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신발도 좀 불편한 힐 신고 한번 남동구의 주요 거리를 다녀봐. 그러면 이 엄마들이 당연히 어디가 불편하고 유모차하고 휠체어하고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장애를 가진 비장애인들이 느끼기에는 유모차만한 게 없으니까 요즘 그런 행사를 한번 이벤트성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차, 유모차, 유아차를 끌고 다니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어렵겠더라고요. 한번 의원님께서 기획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시면 저희들도 함께